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2019년 한 해 애청자 여러분들의 경제 어떠셨나요?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잘 버텨준 자신에게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대타이긴 하지만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생생경제 YTN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저는 김우성 PD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 무엇보다 일자리를 먼저 챙기겠습니다. 지금 들어도 당연하다 맞장구 칠 이 이야기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에서 국민께 드린 이야기입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라는 말은 돈으로만 환산할 수 없는 경제 주체로서 돈을 벌고 쓰는 사회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담아있는 말이겠죠. 일자리가 그래서 중요한데요. 오늘은 특별한 분 스튜디오에 모셔서 연말 생생경제 시간을 생생하게 채우겠습니다. 청와대 일자리 수석 오늘 스튜디오에 모실 텐데요. 애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첫날이 가까운 올해의 마지막 날 여러분과 지금 함께 시작합니다. 네, 새해가 곧 밝아오겠죠. 이제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하고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일자리 걱정이 참 많을 텐데요. 다행히 여러 지표라든지 또 정부가 노력을 기울인 만큼의 성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점도 많고요. 내년 또 내후년 일자리 좋아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청와대에서 일자리 정책을 담당해왔고요. 7월 이 일자리 수석에 임명되신 분이죠.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님? 네, 안녕하세요. 황덕순입니다. 네, 지금 취임부터 계속 일자리 관련 정책을 책임지셨고 사실 또 이 분야를 연구한 전문가이시기도 한데요.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오늘 또 연말이기도 하고요. 그간의 소회 어떠십니까? 네, 올해 7월에 일자리 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괜찮은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그 이후에 4개월 동안 취업자 수 증가가 30만 명을 계속 넘어섰고요. 그리고 또 고용률도 역대 최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시장이 상당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조업이나 40대 같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와 함께 이런 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해서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오프닝에서도 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때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또 정책으로 내세우시고 실천하셨는데 일자리 상황판도 그대로 계속 여민간에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집무실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청와대에서도 계속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자리나 고용 문제가 정부나 정책에서 챙긴다고 또 수월하게 되는 면은 아니에요. 경제 주체들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대내외적 경제 상황도 어렵고요. 참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그간에 좀 괜찮았나요?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낙관하기가 어렵고 우리 네.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크지 않다는 우려 때문에 사실은 취임하시기 전부터 공약에서부터 다시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고요.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공부문이 모든 걸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결국 일자리라고 하는 건 민간 부문에서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네. 공공부문의 역할은 결국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네. 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 개를 창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또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네.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창업이나 벤처를 네.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혹시 통계를 유심히 보시는 분은 기억을 네. 하겠습니다만
지난해 이미 신규 벤처 투자가 3조를 네. 넘어섰고요. 올해도 4조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창업 법인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결국 민간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면 노화사가 뜻을 네.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생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정부가 역점을 더해서 추진을 해왔고요. 그래서 네. 뭐 광주를 시작으로 해서 네네. 군산까지 6개 지역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협약식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나눈다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이 바로 일자리를 나눠서 개수를 늘리고 많은 분들이 또 경제 활력이 되도록 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경제 상황은 또 하지만 그렇게 좀 뭐랄까요 그걸 딛고 올라갈 만큼 좋지 않은 게 오늘 통계청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를 했는데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또 소비라든지 또 기업의 활력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순환 구조가 잘 안 갖춰진다 이런 악조건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또 고려해야겠죠. 네, 뭐 일각에서는 올해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면서 소위 뭐 D의 공포라고 네. 부를 정도의 디플레 우려 얘기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판단하기에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네. 하고 있습니다. 12월 가장 최근에 발표된 통계를 보면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고 네. 또 석유류나 농산물을 제외하면 이제 0.9% 소위 근원물가라고 하죠. 0.9%까지 올라갔고 또 내년이 되면 올해보다는 경기가 조금 더 회복될 거라고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물가 상승률도 이제 정상적인 궤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정부뿐만 아니라요. 또 한국은행이나 여러 또 기업 발표들도 기업 연구소 발표들도 내년 성장률은 조금 더 상향돼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기대할 부분이 있겠다라고 일단 대전제를 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광주형 그 노사 상생의 여러 일자리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기업에게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끊임없이 사실 소통하는 역할도 맡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을 텐데 어떻습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먼저 뭐 투자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만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네. 얼마 전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이제 확대 경제장관 회의에도 뭐 대한상의, 경총,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 또 한국노총 같은 이제 노동조합 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한 바가 있고요. 네. 10월 말만 해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현장 방문도 하셨고 또 군산의 상생형 일자리 협약식, 네. 또 삼성 디스플레이 신규 투자와 관련된 협약식 등에도 참석을 하셨고요. 상당히 활발하게 대통령께서 이런 경제 행보를 하고 계시고 관련 부처의 장차관들 그리고 청와대 실장 수석 모두가 사실은 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업과 또 노사와 네. 활발히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광주형 일자리에서도 사실은 뭐 아직은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좀 노동계의 반발도 있고요. 좀 풀어야 될 숙제들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 안착되고 또 좀 확대되리라 전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우리나라의 그 갈등적 노사 문화에 대해서는 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렇죠.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텐데요. 광주형 일자리는 사실은 이 현대자동차가 참여한 네. 광주시와 함께 노사가 상생 협약을 맺어 체결한 모델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은 이 노사 간의 새로운 문화를 안착시켜가는 과정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꾸준히 노사가 머리를 맞대서 논의하고 또 지역의 자치단체도 노력을 해서 이런 문화를 바꿔나가는데 더욱 매진해야 되겠다 이런 걸 보여주는 뭐 네. 시금석의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군산까지 한 6개 정도의 네, 협약식이 그렇죠. 있었고 또 뭐 내년이 되면 뭐 그 이상의 또 신규 협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인 논의들이 오가는 지역들이 여러 곳이 있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광주형 일자리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노사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임금 문제라든지 또 지역 정부라든지 좀 이전까지는 안 해보던 좀 새로운 틈과 기회를 마련한다라는 의미가 있을 텐데요. 사실 시작하면서부터 노동계에서는 또 양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또 앞서 말씀하신 그 국내 굴지 완성차 업체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인식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가 아니라 또 다른 지역들까지 넘어가면 좀 이런 부분들은 수월하게 해결 방안을 찾아내시겠죠. 수석님께서 또 같이 계시니까. 뭐 생각보다는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문화를 바꾸는 것이 그렇죠. 쉽지가 맞습니다.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걸 본다면 분명히 이제 바뀌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에 뭐 쉬운 해결책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을 텐데요.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또 앞뒤 맥락까지 잘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이 좀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정부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토대로 일자리를 만들 때다. 사실은 대선 국면에서도 뭐 선진국은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책임까지 져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공공부문에 너무 그렇게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다 만들면 그게 재생산되고 또 선순환되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아직도 사실은 많은 분들은 비판을 합니다. 정부가 너무 나서서 공공일자리를 정부가 만들어내는 거냐?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논조도 있고 또 아니다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또 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또 앞으로 향후에도 가져가야 될지 좀 그래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일자리 수석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국 뭐 민간 부문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렇죠. 이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민간 부문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우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규제를 혁신한다든가 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이라든가 세제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통해서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이제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네. 또 다른 역할은 이제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일종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일단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모든 분들이 지갑을 닫게 되면 경기가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기업이 때문에 또 어려워지고 이럴 때에는 정부가 가진 능력을 뭐 정부의 소위 곳간을 열어서 확장 재정을 해서 기업이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정부가 경기가 안 좋을 때 해야 되는 당연한 버팀목 역할이고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그 민간에서 제공되지 않는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사실은 소방 서비스나 그렇죠. 뭐 경찰 같은 민생 치안 서비스겠지요. 그 이외에도 이제 보건 관련된 서비스에도 당연히 분야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고용 비중을 보면 2017년일 겁니다, 아마. 국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일반 정부의 고용 비중이 7.7%입니다. 네네. 그런데 OECD 평균은 17.7%니까요. 우리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OECD 기준에서 우리가 굉장히 적은 상황이군요. 상당히 낮은 편에 거의 하위권입니다. 평균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뭐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국민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이제 필수적인 서비스를 늘려나가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촉진하는 역할 민간 부문을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어려울 때 버팀목 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뭐 민간 부분의 기업 활동과 그로 인한 일자리가 중요한데요. 지금 또 수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나 뭐 요양보호 같은 사회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선진국들도 그렇고 굉장히 확대되고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만 맡겨두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또 정부가 나서서 그 일자리를 질 좋게 또 양도 많이 신경 써야 한다 이런 전망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기대하는 바가 많으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고요. 고용지표가 잘 나와서 참 나오실 때 저희가 마음이 편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두드려 맞고 비판받는 뉴스가 많으면 오셨을 때 저희도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3대 지표를 비롯해서 성적표가 좋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이 설명과 좀 어떤 내용이다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취업자 수가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4개월 연속 3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사실 정부가 핵심적인 고용 지표로 삼고 있는 것은 15세에서 64세 고용률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11월에 67.4%고 역대 최고
최고를 기록을 했고 이것도 역시 4개월째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네. 실업률도 역시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올해가 시작될 때만 해도 연구기관들에서는 이제 취업자 증가가 한 10만 명대 초반 그리고 네.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담아서 한 15만 정도의 취업자 증가가 올해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네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까지 평균을 보면 28만 명이 이미 취업자 증가가 넘고요. 그리고 네. 12월 숫자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마도 연평균으로는 뭐 29만 정도까지는 취업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경기가 안 좋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네. 상당히 고용지표는 이제 양호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아직은 있겠고요. 뭐 통계 자료나 구체적 자료를 봐야겠지만 또 배경을 그래도 분석하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앞에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뭐 고령화라든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그리고 또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건이나 의료와 같은 이제 공공 서비스 네. 또 복지와 같은 공공 서비스 그리고 또 문화 여가 체육 뭐 이런 분야의 서비스 쪽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분야의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지고요. 네네. 두 번째는 뭐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사드가 배치되고 나서 네. 소위 중국 관광객들이 급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올해 들어서 관광객 수가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네. 관광객 수도 이제 역대 최고로 네네. 올라섰고요. 그러면서 음식 숙박업의 고용도 상당히 큰 폭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용의 개선에 이제 도움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은 제조업의 고용이 네. 어렵습니다. 제조업 고용이 어렵고 그건 이제 경기에 영향이 크고 또 네네. 뭐 세계 경제의 둔화라든가 교역의 둔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제 반도체 네. 부문의 그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년이 되면 조금씩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 남는 부분이 이제 건설업. 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건설업을 그동안 어떤 의미에서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인위적인 경기 부양의 그렇죠. 수단으로 써온 네.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업은 잘못 건드리게 되면 이제 부동산 쪽에 매우 부정적인 그렇죠.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적어도 인위적인 건설 부양은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을 네. 이제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이제 지역의 SOC 프로젝트 그리고 또 아까 이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제 공공 서비스라는 네. 말씀도 드렸는데 예컨대 체육 시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뭐 생활에 네네. 매우 도움이 되는 소위 생활 SOC 같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좀 투자를 늘려 나가서 이 부분이 건설 쪽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산업별로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다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증가율과 실업자 감소율까지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건설 경기가 또 전통적인 경기 부양 또 고용 해법이었지만 지금으로서 여러 가지 얽혀있는 문제들 때문에 또 어려운 점도 있다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16일이었죠.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석 보좌관회의 주재하시면서 일자리 질은 여전히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라는 게 또 보도가 됐습니다. 뭐 고용률, 실업률 동반 개선 또 여러 가지 수혜자 대폭 증가, 고용보험 수혜자 이 증가 등 질은 좀 좋아진 면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일자리 질은 좀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하고 또 신경 써야겠죠.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측면에서 역시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매우 양극화돼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뭐 이런 표현은 그렇겠습니다. 청년들이 선망하는 직업이라고 한다면 역시 공무원, 공공부문, 맞습니다. 또 금융기관, 대기업 뭐 이런 네네. 곳들일 겁니다. 이런 곳들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더 커다란 문제는 이런 부분과 그렇지 않은 소위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곳들과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네. 여전히 격차가 매우 크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과 함께 이런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크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네. 이런 격차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수십 년간 벌어져 온 맞습니다. 것이어서 줄여나가는 노력도 그 기간만큼 해야 되는 상당히 지난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같은 것도
노사 상생뿐만 아니라 원하청의 상생, 원청과 네, 하청의 그렇죠. 단순히 임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원청과 하청 사이에 격차를 줄여나가는 적정한 임금을 만들어 나가자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임금이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 됐을 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가 일정한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맞습니다. 지원을 해서 모자란 일종의 사회임금을 사회적 임금을 채워준다든가 채워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이제 이 경제의 활력도 도모하면서 격차도 줄여나가는 노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고도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연공주의적인 인사제도가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회사 입사할 때는 이제 낮은 임금을 받다가 이제 은퇴할 때도 상당히 높은 임금을 받게 되는데 이런 우리나라 기업의 인사제도가 변화된 우리 현재 경제나 노동시장 환경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직무와 능력에 기반한 임금 체계로 바꿔나가는 작업을 더불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시장 내부에 격차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이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조금 더 이 좋은 일자리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뭐 다양한 형태 새로운 일자리, 공유 경제를 바탕에 둔 다양한 일자리도 나타나고 있고요.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일자리의 질이라는 게 사회적 임금이라든지 제도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많습니다. 뭐 아까 원청과 하청 얘기해 주셨지만 자회사 논란도 지금 또 굉장히 많이 불거지고 있고 숙제는 늘 많지만 또 이렇게 밤낮 없이 해결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국민들께서 당당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문자 게시판으로 궁금한 점 지금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나와 계시니까 물어봐 주시고요. 저희가 선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시 한 호흡 고르고 저희 계속됩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2부에서 뵙죠.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우성이고요. 지금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 수석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2월의 마지막 날인데 무척 춥죠? 체감온도는 더 춥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도 굉장히 심리적입니다. 실제로 느끼는 체감 경제, 체감 경기가 있는데 일자리 부분 어떻게 느끼시고 계시는지요? 조금 나아졌을까요? 많이 나아진 지표들이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는 이 황덕순 수석께 궁금하신 점들 여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님, 앞서 저희가 1부 마치면서 일자리의 질 얘기를 좀 하다가 말았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또 정규직화 확대에 기대를 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한 그 불안감이라든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도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또 계속 노력해 오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공공부문이 그런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해서 좀 더 선도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상징적으로 대통령님께서 이제 취임 첫 행보로 네. 인천공항공사를 맞습니다. 방문하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까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회사와 관련된 논란도 있는 맞습니다.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정부가 진행해온 경과를 보면 이미 그 비정규직 한 20여만 명에 이르는 분들이 정규직 전환이 결정이 됐고 네. 16만 명 이상이 또 정규직으로 실제로 전환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실제 임금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고 또 만족도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일부 문제가 되는 이제 자회사로 전환한 곳들과 관련된 것이 언론에 부각이 되면서 그렇죠. 전체 정책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처음 이 정책을 추진할 때 이제 공공기관, 중앙정부, 이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까지 해서 1단계로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게 한 850곳 정도가 됩니다. 네. 상당히 많은 그렇죠. 기관들을 이제 네. 대상으로 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소위 간접 고용이라고 해서 이제 파견이나 용역으로 일하던 분들 대개 이제 청소, 경비, 뭐 시설 관리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은 이제 정규직화 정책에 이제 바깥에 있었다가 이제 비로소 정규직화 대상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환을 하면서 일부 기관에서 이제 자회사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는 직접 고용을 할 수도 있고 자회사를 할 수도 있고 사회적 기업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열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별로 사정이 다 다르고 그렇죠.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으로 이 기관은 이렇게 저렇게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부 갈등도 조금 있었고요. 네. 네네. 그래서 정부가 한 거는 이제 일종의 관련된 전문가들로 컨설팅단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관들마다 노사 전문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기관 사정에 맞게 결정하도록 네네. 일종의 자율성을 준 거고요. 그래서 그 노사 전문가 협의체에서 결정한 방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850여 개 기관 가운데
자회사를 선택해서 전체 직종이 아닙니다. 일부 직종을 네네. 이제 자회사를 선택해서 전환한 곳이 한 5%가 조금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은 직접 고용으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인원 기준으로는 한 20% 정도가 자회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결국은 규모가 상당히 큰 비정규직을 안고 있던 곳들이 이제 자회사를 선택을 했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정규직 2,000명에 비정규직 8,000명이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8,000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그대로 이제 정규직으로 끌어안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제 이 노사 전문가의 판단이 있었고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들 가운데 일부는 완전히 동의하지 못한 분도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네네. 이제 소소한 갈등이 있었고 또 이제 최근에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도 네. 상당한 이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도로공사도 지금 이제 법원의 판결이 이제 순차적으로 나면서 네. 점차 이제 해결의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정해서 하는 것은 또 그 자체가 그렇죠. 정부가 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의 범위를 맞습니다. 넘어가는 측면이 있고 기관별로 고유한 사정에 맞추어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라고 하는 점. 다만 여기에는 이제 결국 노사 그리고 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이제 100%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은 뭐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큰 흐름에서 본다면 전체 전환의 규모나 전환한 이후의 일자리의 질이나 그리고 자회사가 과거에 이제 소위 용역회사나 이런 거에 비하면 당연히 네. 뭐 고용 안정이 네네. 이루어지고 맞습니다. 또 정부는 이런 자회사를 가능하면 전문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시키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사실은 뭐 지금 많이 설명을 충분히 잘 해주셔서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이 정규직화되는 문제가 일종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문화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앞서도 광주형 일자리나 노사 상생에 있어서도 문화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뭐 법으로 딱 정해서 무조건 정규직 채용에 이럴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각자의 경제 주체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런 분위기와 방향을 만들어가는 건데 앞서 뭐 공공부문이라든지 공사 이런 곳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정부가 그런 가이드를 주고 또 옆에서 조력을 하겠지만 민간 부분은 여전히 좀 찬바람이 많거든요. 특히 이 비정규직 일자리 아주 짧은 단위 일자리 심지어는 요즘 뭐 새롭게 플랫폼 노동 이런 것들도 등장해서 과연 일자리로서의 존중이나 또 그 삶의 의미를 좀 담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도 많아요. 사실 정부가 더 바빠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일종의 이제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까지가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민간의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역할을 보고 그런 방향으로의 이제 변화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으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네. 말 그대로 사실 공공기관도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어렵고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원칙을 정해서 그것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제 규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기간제의 고용과 관련해서 2년의 네. 제약을 두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적정한 선이 어디까지냐에 관한 이제 균형점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민간 부문의 비정규직에 관한 정책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용을 억제하겠다. 보호, 비정규직 과도하게 보호. 남용되는 네. 것을 억제하겠다라는 것. 두 번째는 차별과 관련은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남용 억제와 차별 해소가 이제 기본적인 정부의 방향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제 차별이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A라는 일을 하는 사람과 B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임금이 서로 다른데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 예를 들면 이렇게 기준이 판단하기 어렵죠. 네, 일에 따라 어렵고. 그래서 이제 유사한 성격의 일을 할 경우에 다른 임금을 주면 이제 그걸 우리가 차별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차별 판단이 좀 어려웠던 것은 유사한 일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관해서 매우 좁게 네. 보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넓혀서
차별과 관련된 판단을 조금 더 현실성을 높이도록 한다든가. 네. 또 이제 그 민간에서는 또 정부의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또 자발적으로 정규직화를 하는 흐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정책 효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신다는 말씀해 주셨지만 청취자분들께서는 아니 뭐 인센티브라도 좀 마련해서 정규직 채용 많이 하면 막 기업에 좀 혜택도 주고 정부가 네네. 나서길 바랄 텐데요. 지금 네, 그건 있습니다. 저희 그 비정규직으로 이 고용하던 분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네. 일정한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건비가 당연히 그 경우에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늘어난 임금의 일정 부분을 네. 지원해주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정규직 그렇죠. 전환 지원금이라고 하고요. 네네. 그런 인센티브를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 장려 제도들도 있으니까요. 또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사업주분들도 도움이 되니까 좀 살펴보시고 지금 6293님이 취준생이십니다. 저는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둔 취준생입니다. 저도 눈이 사실 점점 높아지는데 사실 대기업에 가고 싶지 중소기업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친구들 얘기만 들어봐도 복지, 휴가 이런 쪽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좀 질 좋은 일자리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앞서 사실 수석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회적 임금이라는 일종의 복지 제도 같은 것들 얘기했는데 요즘은 좀 안 그래요. 예전에는 뭐 눈치 보여서 휴가 못 쓰거나 심지어는 출퇴근도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은 이제 아주 정부에서 문화를 개선해 나가서 그런 건 눈치 보지 않고 휴가 쓰고 퇴근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만 확실히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복지 격차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사회적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정부가 사실 가장 역점을 두었던 정책의 하나가 청년들의 고용 문제를 네.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네네. 지표상으로는 당연히 개선이 있었지만 체감은 여전히 어렵다라고 그렇죠. 하는 청년들의 생각이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 사실은 상당히 큰 재원을 들여서 정부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이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네네. 또 청년 내일 체험 공제라고 하는 건데 네네. 이제 청년분들께서 이제 중소기업에 가는 것을 좀 꺼려하는 이유는 뭐 당연히 임금 격차가 그렇죠. 가장 큰 요인이라고 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또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기 상황이 어려운데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채용을 하는 중소기업에는 이제 채용을 할 경우에 인건비의 한 3분의 1 정도까지를 3년간 지원하는 네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의 임금이 대기업에 가는 경우에 비해 상당히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청년 내일 체험 공제라고 해서 정부, 청년, 기업이 같이 이 일정한 비용을 적립을 해서 3년간 하게 되면 3천만 원, 그다음에 한 2년 정도 하게 되면 1,600만 원 정도까지 목돈을 마련할 네. 수 있는 그래서 임금 격차를 줄이는 네네.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미 수혜자가 20만 명이 넘어갈 정도로 네.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그런 제도를 수혜받은 청년들이 실제로 채용에 소요되는 기간은 상당히 짧고 네. 또 일단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이제 오래 일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네. 상당히 장기간 근속을 하는 것으로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정책 효과라는 게요. 뭐 오늘 나온 정책 내년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어느 순간 좀 효과가 돼서 또 여러 가지 차별과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374님 정말 애청자분이시죠.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남동공단 생산 현장에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일단 반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우성 PD 자주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회가 되면 또 오겠습니다. 무엇보다 좀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일시적인 정책보다는 좀 믿을 수 있는 장기적인 전망의 일자리라면 소비도 맘 놓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주셨습니다. 아마 연배가 한 40대 이상 되실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대통령께서도 40대 일자리 뭐 수석님도 앞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아쉽다. 내년엔 좀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40대 일자리 부분은 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숫자로 보면 이제 고용이 줄어드는 연령대가 이제 30대와 40대입니다. 근데 네. 이제 30대와 40대 상황은 당연히 좀 다르고요. 30대는 취업자 수가 줄긴 하지만 인구가 사실은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들어서 취업자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40대의 경우에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취업자 감소폭이 훨씬 큽니다. 그게 네. 이제 정부가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네네.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실은 40대를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산업이 제조업이죠. 도소매업, 네. 건설업입니다. 네네. 여기 세 개만 합쳐도 40대 고용이 한 42%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셋이 사실은 가장 어렵고 그런 이제 경기적인 요인, 이제 산업적인 요인이 고용 40대 고용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소위 온라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소매업 쪽의 이제 구조가 변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은 사실 추세적인 변화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40대에 대해서는 지금 뭐 기재부 차관, 노동부 차관이 공동 팀장이 돼서 정말로 40대를 전수를 조사한다는 생각으로 40대 실태를 파악을 하고 40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올해 1·4분기까지는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사실은 빨리 이런 노력들이 마무리돼서 정책을 뭐 발표를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가 이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께 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문제를 또 지금 홍남기 부총리도 1·4분기 중에 40대 맞춤형 고용대책 별도로 발표하겠다라고 한 만큼 또 지금 수석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문제도 좀 짧게라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복지냐 일이냐 이렇게 논란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60대의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이게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상황은 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월만 놓고 보더라도 가장 최근 발표인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취업자가 60세 이상 취업자가 41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작년보다 더 늘리는 거는 14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훨씬 많은 숫자는 사실 민간 부문에서 여전히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 60대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는 인구가 60대 이상으로 보면 58만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연스러운 거고 일각에 생각하는 것처럼 정부가 모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2019년 오늘 마지막 날 또 소중한 시간 저희 YTN 라디오에 이 황덕순 일자리 수석 나와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미리 새해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새해 인사가 아니고요. 새해 일자리 대책 정부가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점에서 준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취지일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의 계획일까요? 끝으로 한 말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고 몇 가지 정책들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구조 변화라든가 이제 새로운 기술의 확산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전통적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조업이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 공장을 2022년까지 3만 개로 늘리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까지 12,000개 정도가 스마트 공장을 도입을 했고요. 그 결과 생산성이 30% 올라가고 또 고용도 그런 기업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런 스마트 공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10만 명의 스마트 공장 인력을 양성을 해서 이 실제로 이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상세형 지역 일자리가 이제 6개 지역에서 협약을 체결했고요. 조만간 1월, 2월 중에도 또 뭐 어쨌든 국민들이 반가워하실 수 있는 소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개 지역들이 내년에 이런 새로운 상세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이었다면 이제 자치단체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제조업 중심이긴 합니다만 이제 산업단지를 일종의 지역 혁신 거점으로 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혁신하는 정책도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이제 규제 혁신이라든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 특구가 이제 현재까지 14개 지정이 됐고 내년에도 더 확대 나갈 계획입니다. 변화하고 있지만 그 변화에 발맞춰서 일자리 정책도 촘촘하게 잘 대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년엔 좀 안심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수석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 수석이었습니다. 생생경제 저도 오랜만에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반갑다고 인사 주신 분들도 있었고요. 또 조금 새롭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1월 2일에는 원래 이 자리죠. 김혜민 PD가 와서 또 생생경제 생생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소영의 기억상실이란 노래 마지막으로 준비하면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는 복잡한 숫자도 아니고요. 어려운 정책도 아닙니다. 그저 안부를 물어봐 주는 건데요. 길거리에 지금 추위를 이겨내야 되는 사람들, 당장 배고픔과 싸워야 되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께도 안부를 물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경제 이야기 아닐까요? 항상 여러분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새해에는 더 좋은 일만 많이 생길 거라는 믿음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새해 미리 복 많이 받으시고요. 1월 2일 또 김혜민 PD와 생생한 경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우성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쉴 곳이 필요해. 어디로 가야 할까? 도대체 내가 있는 여기는 어딘 거야? 어딘 거야? 어딘 거야? 도대체 여긴 어디